정말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전망하지 않고 자꾸 자기가 속한 어떤 기관이라든가 어떤 바람 때문에 하면 그런 오류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연준 의장이나 아니면 그 FOMC 그 의원들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슨 이유로 금리를 낮추겠습니까? 솔직히 나는 못 낮출 것 같은데 무슨 이유로 낮추죠? 자, 일부 주제 미국 경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미국 작년에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 많았지만 현재 미국 경기도 주시장도 굉장히 좋은데요. 미국 경기 2024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교수님? 뭐 지난해 정말 거의 뭐 모든 경제학자들이 다 틀렸다. 그래서 지난 1월에 뭐 전미 경제학회에서도 많은 경제학자들이 반성문도 쓰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나? 그래서 뭐 골디락스가 정말 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냥 초질관 결국은 그 연준의 이러한 통화 긴축은 경제 충격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입장이거든요. 보통 통화 긴축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기준금리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단으로 하면 연방 기준금리를 0.25에서 5.5까지 이렇게 막 급속하게 막 올렸는데 그 이후에 이게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쯤 사실 경제 충격을 이제 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그 역사적 경험에서도 그렇고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린 것 같긴 한데 미국 연준이 하는 통화 정책 하나 더 있어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시작했던 게 바로 뭐냐면 양적 완화거든요. 그 양적 완화를 양적 긴축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기준금리를 높이는 것이 2022년 3월부터 시작했고요. 양적 완화를 양적 긴축으로 바꾼 것이 이제 5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한 2달 뒤에. 그래서 했는데 그 양적 완화를 해서 풀려나간 돈, 그러니까 2020년 코로나 상황이 터지기 전에 연준이 갖고 있던 총 자산이 한 5조 달러가 좀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8.9조 달러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겨우 한 4, 5조 정도 이렇게 막 올랐는데 그걸 그동안 계속 이제 소위 양적 긴축을 한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국채를 내다 파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만기 돌아온 걸 좀 이렇게 뭐 새로운 것을 보충하지 않고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한 1조 달러 정도 줄였는데 그래도 아직 그 유동성이 소위 시중에 많이 풀려 있다는 게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그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었잖아요. 재정 적자를. 그래서 지난해 회계연도 하면 9월 달까지인데요. 그때까지 한 1.7조 달러 정도 이렇게 풀었는데 이 정도면 얼마나 큰 돈이냐면 우리나라 GDP, 1년 GDP가 한 1.7조 달러 정도 되는 규모고요. 적자 규모가. 그 정도면은 2009년에 이제 글로벌 금융이 터지고 나서 막 적극적으로 막 통화 완화도 하고 재정 정책으로 막 여러 돈을 막 풀었는데 그때 푼 돈이 최대치가 한 1.4조 달러 정도 됐어요. 적자 규모가. 근데 이번에는 그게 너무 커졌다.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으니까 한쪽에서는 그냥 돈을 줄인다고 했는데 행정부에서 돈을 막 풀고 또 양적 완화도 양적 긴축을 바꾼다고 했는데 충분히 안 바꾸니까 이게 좀 아직도 좀 시중에 많이 유동성이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좀 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갈 수 있을까. 그런 이유 때문에 물가도 지금 안 잡혀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올 후반기 정도면 본격적으로 그러한 어떤 긴축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것을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교수님이 이제 앞으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얘기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 제가 댓글을 좀 보면 이제 작년에 미국 경기 침체 뭐 금융 시스템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영상 교수님 외에 다른 분들도 영상이 있으니까 그런 거 댓글 보면 근데 결국 안 왔지 않느냐. 지금 미국 증시 이만큼 오르는 거 그래서 우리는 많이 놓쳤다. 근데 그렇게 늘 위기가 온다고 계속 얘기하면 언젠가 오겠지. 근데 그때 가서 그게 맞는다라고 해서 그게 정말 그러면 우리가 그 전망이 제대로 맞았다고 볼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이제 어쨌든 비판이 달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여러 번 제가 여기 와서 말씀드렸고 네. 영상에 직접 차트도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네. 예전에 우리가 2000년도 닷컴 버블 꺼질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질 때도 연준에서 그 기준금리를 높이는 게 상당히 일찍이에요. 그런 다음에 피봇도 하기 전에 그러니까 계속 일단 금리를 막 올렸잖아요. 네. 올린 다음에 한참 그냥 지금처럼 그냥 소위 플래토 그 상단에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얘가 떨어지려고 해요. 피봇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일반적으로 충격이 나타나요. 그래서 2000년 닷컴 버블도 거의 그런 상황이고요. 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이 터진 것도 이미 금리가 떨어지는 그 신호가 어쩌면 경제 상황이 좀 나빠지고 있다는 상황을 반증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쩌면 사람들이 이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이 항상 선행하니까 나중에 이제 경제 상황은 그에 따라서 이제 약간 시차를 두고 나타나긴 나타나지만 어쨌든 선행지표라고 보는데 현실에서 보면 꼭 그렇지 않은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연준이 계속 데이터 디펜던트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현실을 보고 이거 금리를 높여야 돼, 낮춰야 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보니까 뭐 경제 상황이 나쁘지도 않죠.
그리고 물가가 완전 잡힌 것 같지도 않죠. 뭐 이러니까 계속 현재 상황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충격이 나타나면 그때 가서 해가지고 갑자기 금리를 급격히 이제 또 도리어 이제 낮추는 피봇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 그러한 충격이 미국에서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적어도 기준금리를 금방 낮추지도 못할 거고 낮추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도리어 경제적 어떤 충격을 경제에 실제 많이 주는 그러한 시점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위기는 이제 상반기보다는 올해 온다면 하반기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한 상반기 정도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반기가 아니라면 하반기에는 정말 올 가능성이 더더욱 높다 이렇게 현재 생각을 하고요.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지금 어떤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당 대표적인 것이 거의 커머셜 빌딩들 이러한 경우에는 지금 공실률도 지금 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미국 전국적으로 한 20% 정도 되고 상업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요. 그러한 경우에 실제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제 실제 이제 레버리지를 많이 끌어서 이제 건물주들이 이제 그 건물주가 뭐 개인이 아니라 대부분 그것도 회사인데 그 회사들이 이제 그 건물을 유지하고 있다가 보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거의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집에서 일하다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반 정도 실제 이제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람이 반이 오는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로 해가지고 한 절반은 집에서 절반은 회사에서 이렇게 일하는 방식이 많이 지금 정착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도 굳이 내가 임차했던 그 집을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그러니까 당장에 임대료도 받지 못하고 금리는 막 높아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은 돈을 빌린 그러한 차주들이 이제 다시 건물주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나타난 것이 지난번에 뉴욕 커뮤니티 뱅커 그러니까 뉴욕의 그 하나의 지역 은행인데 주로 지역 은행들이 이런 커머셜 빌딩들에 많은 그러한 융자를 해줬는데 그게 그렇게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어떤 시그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 상업용 부동산에 미국에 공실이 많은 거는 이제 사실이긴 한데 미국에도 대형은행과 이제 중소형은행이 있으면 중소형은행 같은 경우 이런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가 이제 그 은행이 이제 안게 돼서 위험이 리스크가 있지만 어쨌든 미국의 금융 시스템 붕괴로 가려면 사실 큰 아주 시중은행이 그런 위기를 맞아야 되는데 큰 은행에서는 이제 그런 위기까지 전파되기에는 뭐 굉장히 안전하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 위기로는 좀 전이될 가능성이 물론 말씀하신 대로 약간 있지만 그게 크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던데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08년도의 경우를 보면요. 2006년도 정도 되면 이제 금리를 올리고 이제 거기서 멈추고 있거든요. 그럼 2007년도 상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 지역 그 중소은행들이 도난하기 시작을 해요. 실제 지금처럼 그렇게 하다가 2008년도 3월 되면 소위 그 베어스턴스라고 굉장히 그 큰 투자은행이 이제 드디어 이제 부도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한 1년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그때 계속 뭐라고 그러냐면 연준 의장이 벤 버넌키인데 문제 없다 계속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고 하다못해 2008년도 3월에 베어스턴스가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이게 뭐 지금 구조조정하다 이 정도 무너진 건데 앞으로 문제 없을 겁니다. 그래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2008년도 9월 되니까 베어스턴스 정도가 아니라 레먼 브라더스 같은 정말 대형 투자은행들이 그냥 연쇄 막 도산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게 터지거든요. 사람이 그 정확한 어떤 그 판단을 100% 할 수는 없는데 적어도 과거 사례를 보면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론적으로 지금 이렇게 막 그 기준금리를 높이고 막 통화 긴축을 하고 있을 때 이걸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걸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되려면 이 소위 얘기하는 공급 측면에서 원자재 가격, 특히 이제 원유 가격 같은 게 막 급속히 낮아져야 되는데 그 낮아지지 않고 있잖아요. WTI 그 원유 가격으로만 보더라도 이게 뭐 배럴당 지금 뭐 70달러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한 77달러 이 정도까지 다시 올라가 있는데 작년과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에 와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공급 측이 특별히 도와주지 않고 있는데 이 기준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총수요를 막 줄인다는 얘기거든요. 총수요를 줄인다고 하면 결국은 그래야지만 물가도 줄어들고 또 경기가 좀 위축이 되고 실업률도 높아지고 이러한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게 우리 이제 자산시장, 특히 이제 주식시장에 이제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그게 지금 늦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렇게 늦게 나타나고 있는 또 중요한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그 2022년 그 12월에 뭐가 나타났죠? 갑자기 혜성같이 등장한 것이 챗 GPT 아니에요. 챗 GPT가 탁 등장하면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단순하게 그냥 말로만 들었던 이론적으로만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 확 들어온 거예요. 우리의 그 경제, 경영, 그리고 문화, 모든 활동에서 이게 쑥 들어와 버린 거예요. 들어오면서 생산성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실제 이게 엄청난 투자를
이렇게 유치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 이거는 마치 2000년도 닷컴 버블 꺼지기 전에 1990년대 후반부에 있었던 소위 인터넷 기업들, 닷컴이라고 붙었던 기업들이 막 엄청난 투자 유치를 하잖아요. 그런 비슷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썩 좋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주식시장으로 보면 그 매그니피슨 세븐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빅 세븐, 빅테크 세븐, 이 기업들이 다 뭐예요? AI를 기본으로 하는 다 테크 기업들이잖아요. 얘들이, 네, 그렇죠. 엔비디아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그 다음에 뭐, 메타라든가, 뭐, 애플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대부분 전체 시장을 다 주도하고 있는 거지. 그 S&P 500 보면 얘들 빼면은 실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전체 그 S&P 500 상장된 주식,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이렇게 딱 들여다 보면 상위 10%가 7, 80%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을 다 얘들이 다 그냥 끌고 가고 있는 거고, 이 정도 상황이면 제가 하나 재밌는 그러한 보고서를 하나 봤는데, 시킹 알파라고 이제 유료 사이트이긴 한데, 거기에 보니까 아주 드자부 1929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1929년이 제한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그 중에서 한 5개 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 차트를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 상위 20% 기업이 차지하는 시가총액이 전체 S&P 500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80% 되는데, 이게 그때와 너무 비슷하다. 이게 상당히 심각하다. 많이, 그러니까 버블이 될 수 있었던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한쪽에 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아, 이거 1990년대, 소위 후반에 이 닷컴 버블과 비슷한 버블이 이번에는 AI 버블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런 것을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맞는지 지금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양측 주장이 다 있어요. 이거 뭐 아직도 계속 갈 거야. 그러니까 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떤 기술의 발전이든 초기에 이런 게 나타나면 갑자기 투자 자금이 몰리거든요. 하다못해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터질 때도요. 그때가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2차 산업혁명이 막 있으면서, 그때 뭐 소위 자동차 나오고 뭐 대량 생산 방식 나오고 엄청난, 그 당시에 소위 테크 기업들이 막 등장하고 엄청난 투자 자금이 막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주식시장 버블 생기고 막 이렇게 됐다가 막 금리 올리고 그러다 나중에 통 터진 거예요. 그게 이제 1929년 세계 대공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상황을 그냥 무조건 그래 골드락스고 여태까지 한 거 다 틀린 거야, 이렇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전에도 지금 영상 하나 썸네일 뜨고 있을 텐데, 차경진 교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영상의 이제 제 내용이 이제 스마트폰 혁명만큼의 위대한 혁명이 이제 AI 혁명 시대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많은 전문가분들 만나봐도 이번 스마트폰 혁명 이후에 사실 굉장히 많은 증시가 뭐 애플 같은 종목도 탄생해서 계속 우상향하게 됐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혁명 이후로 굉장히 많은 산업이 발달했잖아요. 그 이후에는 사실 스마트폰 혁명만큼의 산업이 발달이 없다가, 이번에 AI 혁명은 그와 비견되거나 그보다 저 스마트폰 혁명보다 더 큰 혁명이 이제 일어나는 시작점일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교수님은 이게 이제 앞으로 그런 시대에는 동의하시는지랑, 플러스로 그런 시대가 앞으로 간다 하더라도 어쨌든 미국 경제 위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주식시장 이런 것들이 좀 꼬꾸라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일단 장윤희 교수님하고 제가 이제 같이 대담을 하면서, 그때도 뭐 제가 동의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거의 100% 저는 사실 똑같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보통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냥 디지털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3차 산업혁명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ICT 혁명,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혁명이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정보, 컴퓨터가 막 발전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C,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뭐 아까 지금 닷컴 버블도 얘기했는데, 90년대까지 이제 계속 닷컴 그러한 기술이 막 발전하는, 그게 바로 이제 3차 산업혁명이라고 본다면, 지금 4차 산업혁명은 두 가지거든요. 딱 하나는 뭐냐면, 지금 스마트폰 혁명. 그게 2007년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2007년도에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제 딱 손에 들고, 이게 바로 아이폰인데, 이게 우리의 모든 삶을 바꿀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사실 모두 흐름을 바꿨죠. 예, 실제 그래서 다 바꿨잖아요. 다 바꿨는데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보통 얘기할 때, 저는 스마트폰이 생겼다. 이제는 전화기가 내 손에 정말 그 예전에 그러한 컴퓨터보다 10만 배, 100만 배 성능이 뛰어난 그런 슈퍼컴퓨터를 손에 들고 있는데, 얘가 5G로 막 전 세계 인류와 다 연결되니까 우리가 이미 슈퍼휴먼이 되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는 거고, 그러다가 뭐 한 10년, 15년 이상 계속 뭐 더 이상 다른 게 없는 듯 했는데, AI가 탁 등장하면서,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또 다른 그러한 디지털 혁명의 기폭제가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두 가지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환호할 뿐만 아니라 실제 생산성을 엄청나게 높이고 그게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단순히 IT 관련된 디지털 관련된 그 산업만 그게 생산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얘가 다른 산업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라든가 아니면은 뭐 우리 그 여러 가지 기후 위기와 관련된 거라든가 여러 헬스라든가 아니면 뭐 머티리얼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재료 공학이라든가 이런 모든 분야하고 얘가 딱 합체만 되면 그러면 모든 게 다 같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그러한 상황이 막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엄청난 사실은 경제 발전,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환호할 수밖에 없고 투자 자금은 몰리고 그래서 주식 가격도 높아지는 게 맞아요. 맞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929년 이전도 그런 상황이었고 2000년도 닷컴 버블 꺼지기 전에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갈 거지만 단기적으로는 오버슈팅 하는 것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아 지금 이게 AI 버블 아니야? 닷컴 버블처럼 이렇게 약간 걱정하는 측면이 있는데 일견 그럴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럼 지금 교수님은 AI 트렌드 올해도 계속 간다고 보시나요? 올해만 가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10년, 20년 계속 가는 거죠. 앞으로 저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디지털 사회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전에는 우리가 무슨 사회였어요? 산업사회였잖아요. 그 전에는 농업사회였고요. 그 전에는 원시 수렵사회였어요. 그러니까 큰 어떤 트렌드의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디지털 사회로 가는데 그것의 견인차는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우리 손에 소위 얘기하는 슈퍼컴퓨터를 들고 있는데 그 슈퍼컴퓨터가 전 세계 인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슈퍼휴먼이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 인간의 뇌를 대신하고 보완하는 그러한 슈퍼 지능이 또 하나 딱 등장한 거예요. 그 AI가 등장했는데 그게 등장하면서 이 두 개가 같이 합체가 되면서 우리는 그야말로 이제는 호모 디우스가 된다. 정말 슈퍼 휴먼을 넘어서 우리가 신이 되는 영역까지 간다. 뭐 이렇게까지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거 뭐 디지털 사회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사회가 나올까? 저는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계속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뭐 투자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실 텐데 저는 단기적인 그런 어떤 버블은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일로 갈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계속 장기적인 투자는 계속 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AI 트렌드는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간다라는 건데 이 가는 와중에도 경제 위기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오게 되면 그때도 이제 AI 트렌드는 이걸 버티고 지금처럼 빅테크가 시장을 주도하는 것처럼 가는 건가 아니면 이때는 AI 관련된 회사들도 좀 위축했다가 저는 한번 위축될 거라고 보는 거죠. 뭐 마치 닷컴 버블 때도 그렇게 위축이 됐었거든요. 1929년 세계 대공황 때도 한 번에 푹 꺼졌다가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엔비디아 못 사가지고 지금 배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저는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 그 아까 제가 시킹 알파 그 어떤 보고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엄청난 버블이 지금 껴있는 여러 가지 그 증거 자료를 보이면서 그래서 이게 한번 큰 조정이 있을 거다. 한 50% 정도 이 S&P 그 500 기준으로 아니면 나스닥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그게 떨어질 거다. 아, 정말 그럴 거냐. 실제 닷컴 버블 꺼질 때도 나스닥이 한 50% 이상 떨어졌잖아요. 그게 떨어질 수 있다. 그 기회를 잘 기다리고 우리가 대비하면 그럼 그 사람은 대박이 되는 거고 아 이미 많이 올랐는데 뒤늦게 쫓아가면 잘못하면 상투 잡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어쨌든 경제학자이시잖아요. 제 생각에 교수님한테 코인 안 여쭤본 것 같아서 AI 트렌드로도 가고 요즘에 코인이 뭐 지정학적 뭐 AI 뭐 관련해서 또 요즘에는 지금 8천만 근처까지 다 왔더라고요. 교수님 코인에 대해서 다른 알트는 제외하고 비트에 대해서는 안 좋게 보시는 시선이세요? 다른 코인처럼 이것도 투기다로 보시는 건지 제가 아니면... 안 좋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고 아 진짜요? 이게 이러한 코인이 앞으로는 우리의 새로운 화폐가 될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시 수렵사 아까 말씀 그때는 소위 얘기하는 바터 물물 교환을 하다가 농업사회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드디어 소위 얘기하는 금과 은과 같은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게 이제 화폐가 되다가 그렇죠. 산업혁명이 되니까 뭐가 됐어요? 그게 아니라 명목 화폐가 이제 우리의 화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냥 돈을 딱 찍어가지고 종이쪽지인데 동전 하나인데 이게 돈이야? 앞으로 이거 가지고 쓰세요. 그러면 그걸 썼잖아요. 그러다가 디지털 사회가 되니까 이제 코인이 등장한 거예요. 소위 디지털 화폐가. 그게 이제 두 가지 종류죠. 하나는 민간이 만든 게 하나 있고 요즘에 CBDC라고 해가지고 이제 중앙은행이 만든 게 있는데 요즘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뭐 이제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이더리움 정도고 나머지는 다 이제 잡코인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비트코인하고 저 이더리움은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우리 동네에 그 뭐 중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거기 몇 개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모임이 하나 있는데 거기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 일찍부터 막 그런 비트코인 사고 뭐 여러 가지 공부해서 했는데 제가 그거 괜찮을 거라고 그래서 뭐 나 같으면 그렇지만 그 실제 그 사용 가치가 있는 이더리움을 더 좋게 본다. 그거 가지고 MPT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은 뭐 비트코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걸 계속 사업 모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교수님은 그냥 방송에 나가가지고 그냥 공자 말씀만 하지만 나는 그걸 바로 듣고 바로 실행한다. 그래 돈 벌었다. 저는 그 뒤에 그걸 살 기회를 놓쳤어요, 사실은. 그렇게 좋게 보시는데 사진 또 않으셨어요? 네, 그걸 이제 뭐 다른 것도 사고 뭐 여러 가지 하니까 저도 그때 계속 가지고 조금씩 사 모으는 게 맞지 않았을까 지금 뭐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너무 몰빵을 하지 말고요. 그쵸, 조금씩 사 모으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교수님은 어쨌든 지금 AI 혁명이 과거의 스마트폰 혁명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에는 동의하시는 거예요? 100% 이상 동의하죠. 정말. 엄청난 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혁명을 우리가 먼 산 바라보듯 하면 우리는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빨리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올라타는데 단기간 지금 너무 빨리 달리고 있으니까 잘못 올라타다가 낙마할까봐 조심해서 조금씩 이렇게 올라타자. 또 실력도 좀 키우자. 말 타는 실력을. 그냥 남아 한다니까 덜컹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이 뭐 좋다니까 그게 뭐 사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이런 방송 듣고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증권 방송도 보면 정말 저런 방송 해도 되는가 하다못해 저한테 뭐 문자도 날라와요. 뭐 여기 정말 이거는 정말 꼭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만 알려줍니다. 이렇게만 하는 게 막 날라오는데 그거 보고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거 들으면서 정말 이 거시 공부도 좀 하고 더 나가서 여러 가지 산업의 변화도 공부하고요. 또 구체적으로 뭐 코인 하면 코인 공부도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실력으로 그걸 사야 되지. 남이 이거 한다고 하니까 덜컹 사면 나중에 그 다음에 상황 변하면은 누가 가르쳐주지 못하고 그때 때가 늦었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요즘에 진짜 많이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인생을 막 살다 보면 이제 돌아보면 바꾼 계기점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들이 유튜브 시대가 온다 뭐 한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시작하지 않는 조금 더 일찍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던 거죠. 한 2018년쯤에 제가 유튜브 업계에서 한 2세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때 시작했기 때문에 그 파도를 타는 거 있잖아요. 요즘 저는 AI 파도가 진짜 확실하게 온 것 같은데 이 파도에서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AI 파도를 탈 수 있는 분야에서 제가 사업을 하거나 확장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안 된다면 뭐 적정 시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AI 기업이든 뭐 비트든 뭐든 내가 그 사업을 직접 할 수 없어 그 사업을 잘하는 곳에 뭔가 적절히 투자를 안 하면 지금 인생의 큰 대운을 놓친 게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미 뭐 대운에 올라타셨는데 저는 정말 부럽거든요. 유튜브를 탄 이후로 저도 그 다음에 뭘 타야 되나 막 그때 지금 정말 디지털 혁명이 막 정말 불같이 막 올라가는데 거기다 탔는데 마침 코로나 탁 터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때 정말 제가 볼 때는 디지털 혁명의 도약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지금 막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더군다나 뭐 돈을 많이 푸니까 사람들 다 모였어요. 자산시장에다 다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하니까 딱 보니까 김작가 TV가 바로 딱 그런 걸 하니까 사람들이 뭐 몰려서 드디어 200만 원을 딱 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지금 막 이제 한 달도 안 됐는데 이제 막 유튜브 막 시작해가지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개인의 노력도 너무 중요한데 시대의 파도를 타면 노력이 적어도 파도가 밀어주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사실 사람이 돈을 쫓지 말고 돈이 사람을 쫓아야 되는데 저도 요즘 그게 뭐가 있는지 한번 그냥 찾아보고 여기저기 가서 있습니다. 뭐 그냥 공자만 쓰면 하는데 남들은 그거 듣고 얼른 시행해서 돈 벌고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말만 하다가 이제 그걸 놓치는 게 아닌가. 시청자 여러분도 꼭 지금 이 변화의 시점에 나는 어디에 지금 투자를 할 것인지 고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럼 미국의 이제 지금 물가랑 금리 인하 시점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물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아직 완전히 뭐 목표 수준까지 가지도 않았잖아요. 당분간 계속 더 지켜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지금 2% 수준에서 이렇게 3% 밑으로 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 소위 얘기하는 그런 서비스 분야 물가는 지금 아직도 3% 이렇게. 근원 서비스가 안 잡힌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3% 수준 넘고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한 5% 수준까지 넘는 이런 서비스 분야가 굉장히 심각하다. 서비스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노동해가지고 제공하는 그러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소위 이제 임금도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임금을 사실은 잡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특히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심한 것이 소위 임금인데 그래서 쉽게 잡히지 않을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제 다 왔네 해서 기준금리를 낮추지는 못할 거다. 이제 더군다나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골딜락스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니까 실무 경제가 엄청나게 나빠지거나 아니면은 정말 소위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거나 2% 밑으로 툭 떨어지거나 이런 둘 중에 하나야 되는데 이 둘 중에 하나가 쉽게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쉽게, 특히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을 거고, 다만 실물 경제 부문에 있어서는 이게 충격이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올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기준금리를 낮추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낮춘다면 그게 꼭 좋은 시그널이 아닐 수도 있고, 굉장히 빨리 낮춘다면 더군다나 3번 정도를 사람들이 다 이제 또 다시 또 돌아갔잖아요. 지난해 말에는 뭐 6번이니 뭐 7번이니 제가 들으면서 제가 막 웃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희망을 얘기하지, 전망이 아니라. 요즘에 또 제가 이제 항상 얘기가 희망이 아니라 이제 아직 중계방송 하는 것처럼 전문가분들이 많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이제 자기의 생각을 정말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전망하지 않고 자꾸 자기가 속한 어떤 기관이라든가 어떤 바람 때문에 하면 그런 오류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한 뭐 2-3차례 정도 뭐 금리를 낮출 수는 있는데, 소폭으로 만약에 많이 낮춘다면 경제 상황이 굉장히 나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래도 안 좋고 저래도 안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 근원 서비스가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제가 알기로 이제 임금인 걸로 아는데, 미국의 고용 상황은 어떻고 앞으로 좀 어떻게 그러니까 고용 상황이 지금 제가 잠깐 오기 전에 보니까 올 1월에 지난달에 그게 가장 이제 최근 통계인데, 실업률이 한 3.7%더라고요. 3.7%면 금리를 뭐 올린 다음에 약간 뭐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떨어졌다, 거의 뭐 그 수준이에요, 그냥. 3.7%면 우리나라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미국 기준으로 보면 그냥 완전 고용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거 그냥 완전 고용 상태가 계속 있는 거고, 실업수당 신청 건수 이런 것도 봐도 뭐 크게 이렇게 늘어나는 걸로 보이지 않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DP도 마찬가지예요. GDP 성장률도 지난해 얼마나 좋았어요. 우리나라보다 지금 성장을 더 빨리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완전히 호경기를 지금 누리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번 생각해, 내가 연준이고, 우리 김 작가님이 연준이고, 연준 의장이고, 여기 시청자님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서 객관적으로, 연준 의장이나 아니면 그 FOMC 그 의원들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슨 이유로 금리를 낮추겠습니까, 솔직히? 낮추실 수 있겠어요? 나는 못 낮출 것 같은데? 무슨 이유로 낮추죠? 못 낮춘다니까요. 그냥 희망 말고, 나는 그걸 투자했으니까 낮춰가지고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주식시장 확 뜨면 근데 돈 벌 텐데. 연준에서 작년 말이었나요? FOMC에서 올해 3번 정도 인하를 이제 점도표에서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게 했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지. 왜냐하면 그때쯤 되면 경제 상황이 조금씩 나빠지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찍은 거지. 네. 지금 점도표 그동안 맞았어요? 꼭 맞은 건 맞지 아니지만 않았잖아요, 계속. 그거는 사실 그래도 희망이라기보다 전망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망이라고 하는데, 네. 그 전망도 앞으로 상황이 그렇게 경제 상황이 좀 나빠지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정도 한 거지, 지금까지 보면은 뭐 그렇게 나빠지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지켜보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미국의 빚은 괜찮은가요? 지금 미국의 빚이 많죠. 네. 지금 미 연방정부 부채가 한 34조 달러 정도 되는데요. 그게 지난해만 해도 1.7조, 제가 아까 재정 적자를 봤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게 자꾸 이제 빚이 더 늘어나는 거고요. 이 빚이 늘어나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GDP 대비로 한 120% 정도 수준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싶어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연방정부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거 결국 그것도 다 빚이니까 그걸 갚아야 되는데, 더군다나 기준금리 높아 있는 상태니까 그걸 갚느라고 사실 또 예산이 또 더 들어가고 이런 악순환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지금 당장에 뭐 우리가 디지털 사회로 전환한다, 그러니까 뭐 이 디지털 산업을 완전히 키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뭐 IRA라고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고 해가지고 뭐 인플레이션 그 저감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하나, 뭐 그런 거라든가 칩스 액트라, 뭐 사이언스의 칩스 액트라고 해가지고 과학 및 뭐 반도체법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뭐 보조금을 막 주는 여러 가지 정책도 쓰고요.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기후 위기와 관련한 뭐 여러 보조금이라든가, 또 이제 전반적인 인구 고령화도 진행이 되고 하니까 사회 보장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정부 지출 수요도 많고 그래가지고 자꾸 이걸 더 늘리는 거예요. 그게 자꾸 늘려가니까 이 재정정체가 너무 크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계속 버블은 더 키워나가는 거죠.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할까. 이게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럼 지금 같은 미국의 경제 위기가 올해 상반기나 아니면 늦어서 하반기에 오신다는 보는 이제 교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면 자산 관리하시는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개인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라면 뭐 지금 뭐 이제 상황이 다 끝났고 앞으로 금리를 낮출 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몰빵할 거야. 저라면 그렇게 안 할 거고,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실제 저도 투자를 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이런 기회에 좀 더 사태를 좀 면밀히 보고 현금 비중을 더 높여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요. 우리 투자에 뭐 현인 하면은 떠오르는 분 계시잖아요. 워렌 버핏 이분이 뭐라고 하면 지금 사상 최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주식시장이 마치 카지노에 있는 것 같다. 너무 투기 바람이 너무 불고, 내가 현금을 더 보유를 더
늘려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왜 투자 현위는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